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동안 코스닥은 코스피의 2부 리그다, 형보다 못한 아우다, 이런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으로 미국 나스닥에 견줄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동국대 경영학과 이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만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코스피 거래 대금도 늘고, 코스닥 거래 대금도 늘고, 이에 따라 시총도 사상 첫 5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연말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화랑으로 가고 있어서 같이 동반해서 뜨거운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코스닥 시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한수 대표님. 네. 뭐 좋죠. 좋고요. 사실 좋은 건 달고 있죠. 뭐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 연말되다 보니까 주요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부클로징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이제 국내 코스닥에 대한 이제 투자 비중이 좀 높아졌고요. 예, 상대적으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연말 되면서 또 올해 2025년도 전반적인 코스닥 기업들의 이제 큰 기업들이죠.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12월 들어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주면서 네. 시장이 여기에 더 이제 분위기를 타고 가는 딱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제 코스닥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코스피와 비교를 하면 상승률도 좀 제한적이고 조금 분위기가 좋았다 싶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또 냉랭해지기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6월 이후 이제 코스피 지수 수익률과 코스닥 지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6월 1일 이후로 비교를 해보면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는 약 5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5% 내외 정도의 지금 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동일한 기간 동안 코스피가 50% 정도 올랐다면 코스닥은 불과 이제 25%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주가 부양 내지는 그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를 위한 기업 지원 정책들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상당히 좀 아쉽다. 코스피 정도의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네. 새 정부 들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경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정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의 지수 상승률이 네. 현격히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올 들어서요. 그래서 뭐 그래프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지수의 비중이 거의 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코스닥도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있고 아울러서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그러니 새 정부 들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이제 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뭐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네. 여전히 이제 코스닥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뭐 이제 뭐 건전성 문제라든가 수익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부실 기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아직 뭐 불식된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부릉부릉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코스닥이 1996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나스닥에 이어서 세계에선 두 번째로 그 설립이 된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지만 지금 코스닥과 나스닥의 어떤 지위라든지 시가총액, 뭐 세계의 관심도 집중도 이런 것들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같은 스닥인데 코와 나만 다른 건데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현수 대표님? 일단 뭐 가장 큰 것은 달러하고 원화 차이일 거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달러로 거래되는 일단은 미국에서 거래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몰려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갖고 있는 이제 큰 시스템은 상장이 된 다음에 나스닥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 고잉 컨선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 창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아니면은 열심히만 하면은 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곳을 안 가도 이 나스닥에서 충분히 회사가 자이언트 그룹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금융시장의 한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장이 목적이에요. 일단 상장, 오너가 상장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회사 목적이 아니라 오너의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상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후 방치되고 그다음에 좀비 기업들이 좀 활기를 치는 딱 그런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들어왔을 때 기업들이 가장 큰 것은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코스닥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가장 큰 그 수혜를 오너가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게 사실 목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다가 뭐 기업이 커지면은 코스닥에 머무는 게 아니라 탈출을 해서 뭐 미국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아니면은 뭐 코스피로 가던가 이런 목적이 더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본다고는 사실 양 나스닥과 코스닥 간에는 일단은 뭐 시장이라는 차이점도 있지만은 그 시장이 추구하고 그 시장이 어떻게 지금 기능을 하는지가 약간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의 문제인 건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코스닥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의구심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조그만 뭐 소형주다라고 한다면 작전에 동원된다는 의혹도 있고 그렇죠. 개미 털어먹고 그냥 떠나는 시장이다. 뭐 이런 식의 불신도 갖고 있단 말이죠. 왜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일단 시장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저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네. 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그러면 굉장히 조금 이상한 시장이냐 잘못된 시장이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사실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성공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성공적인 시장이다. 네네. 일단 비교 대상이 사실은 나스닥인데 비교 대상이 사실은 너무 높은 거거든요. 너무 현격하게 네,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 유럽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이런 성장 내지는 이제 벤처 기술 기업들 중심의 그런 주식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시장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코스닥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잘 돌아가는 시장이거든요.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비교 대상이 제일 잘 되는 시장. 나스닥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랑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현재 나스닥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자면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갈 길이 먼 시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코스닥을 조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죠. 앞서 이완수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코스닥 시장은 기본적으로 한번 상장이 되면 잘 퇴출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나스닥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만큼 상장 문턱이 낮습니다. 상장 문턱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퇴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나스닥에 있어서는 과감히 퇴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시장을 정화를 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렇게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정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시장의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들어오면 거기서 나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사실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있어서도 이러한 좀비 기업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더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네. 여기에는 결국은 산업 정책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시장 정책 물론 중요합니다만 산업 정책도 자본시장 정책과 비슷한 방향성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낮은 규제, 기업들이 더 편하게 그렇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산업 정책 자체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코스닥이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은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와 경쟁 체제에 있는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코스닥은 코스피의 뭐 우리 앵커님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2부 리그 또는 이제 마이너 리그가 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하나의 거쳐가는 시장으로밖에는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뭐 사우디 아람코하고 대만의 TSMC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미국 소재 기업 헤드쿼터가 미국에 있는 8개 기업은 모두 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뉴욕 스탁 네. 익스체인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현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뭐 별 큰 변동성은 없지만 차이는 없지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해서 보면 코스닥은 이 체제 하에서는 성장이라든가 뭐 발전이라든가 이런 건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실례로 이제 일본의 경우를 저희들이 나스닥을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자스닥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비슷했는데 네. 그게 이제 마더스라는 코넥스랑 우리로 치면 코넥스랑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로스 마켓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도 지금 우리와 같이 거래소 밑에 그러니까 일본 거래소 아래 동경 거래소 안에 하나의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스 마켓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나스닥처럼 이제 코스피와 이제 경쟁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벤처 뭐 기술 기업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지금 코스닥이 그거를 대표를 하고 있느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소속 부서가 있습니다. 소속부가 있는데 이제 벤처 기업부가 있고 뭐 기술 성장부가 있고 중견기업부가 있는데 현재 중견기업부 소속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나스닥과의 애플 또 애플 비교가 가능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사이즈별로 자르듯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해놨나?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 지수를 놓고 보면 코스닥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나스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러셀 3000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근본적인 취지였던 IT와 신기술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1군, 2군 체제가 아니고 정확히 성격이 다른 시장인데 자꾸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코스닥 시장 관계자들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뭐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코스닥에서 좀 주목받는다, 좀 키워놨다 싶으면 이제 코스피로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니 역대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한 5% 알테오젠이 그렇죠. 네. 차지하던데 이 하나 빠진 거 같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네. 또 얼마나 또 허탈하겠어요. 코스닥이 또 휑해지겠어요.
그렇죠. 이 힘도 좀 빠지고 사실 지수도 이렇게 지금 아주 가파른 곡선을 타고 있는데 네. 거기서 조금 이제 둔화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또 메꿔내야 되는 또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 카카오가 2017년도 7월 달에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2017년도 9월 달에 이전을 사실 하면서 그때도 똑같은 이제 뭐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를 간다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퀘스천 마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은 뭐 24조, 25조 원이 되고 있지만은 올해 매출은 사실 뭐 2천억밖에 안 돼요. 내년에 네. 뭐 키트로다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하면은 뭐 한 1조 5천억 원에서 한 뭐 2조 5천억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옮긴다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로 당장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주가가 뭐 급등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또 기대를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25조짜리가 하나가 빠져나간다. 뭐 전체 코스닥이 500조인데 5% 정도가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도 지수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전반적인 수치에 대한 부담도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알테오젠 같이 또 이제 그 다음이 누구냐 지금 뭐 얘기된 게 LNF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스코, 엠텍 뭐 다 지금 얘기한 포스코, DX 다 나오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시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적인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기능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고 아니면 코스닥 제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크면 다 코스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일단 코스피가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어서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인식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더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역시 돈 문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자금들,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 이런 자금들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현재까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여러 가지 ETF라든지 또는 그 액티브 펀드들의 자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소 10배 이상은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의 시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많은 유동성, 많은 투자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 이거는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전을 해갔을 때 당장 기업 실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여기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더 네.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코스피 상장 기업이라는 것과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것, 다 상장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동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소득공제를 좀 높여주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최대 투자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높여주겠다. 요거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면 코스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제 요걸 노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항상 정책을 입안할 때는 이제 끝에 붙는 게 이제 세제 혜택입니다. 근데 세제 혜택은 몸통이 될 수는 없고 그냥 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효과는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코스닥 벤처 기업에 대해서 소득공제 300만 원 지금도 이펙티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피부로 와 닿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이제 뭐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지금 3천만 원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경과 규정에 의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하면서 5천만 원으로 상승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굉장히 일부의 투자 심리를 뭐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런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소득공제를 3천만, 5천만 원을 확대해 준다. 그래,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해야겠어. 이런 결심을 소득공제 한도 늘려주는 것 때문에 하진 않는데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쵸? 계속 네. 인식을 바꿔주기 위한 유인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게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투자가들 입장은 사실 인식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반응들이 영 별로십니다. 네, 일단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뭐 300만 원, 뭐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로 지금 저 세액공제 뭐 세금 리턴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500만 원 늘려준다 해봤자 200만 원 차이인데 사실 중요한 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것은 주식 펀드이기 때문에 넣을 경우에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손실과 만약에 내가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감안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배당 받는 거하고 좀 틀리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거기다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30%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코스닥에서 좋은 종목들이 지금 뭐 상장한 케이스 이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뭐 300에서 500 넣는 것은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을 잠깐 끌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많은 분들이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핵심적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의 방편을 말씀드린 거고 역대 정부에서도 각종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성공했다. 이거야 코스닥 활성화를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만큼 기억나는 게 없고 사실 다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만큼 코스닥 활성화가 쉽지 않은 과제다, 정책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사실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성장 엔진, 미래의 먹거리들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해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 거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이거 조금 문제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전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 작은 벤처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커져서 결국은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성장을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경제적 중요성, 국가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런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정부이냐를 막론하고 항상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지원책들은 마련되어 왔었죠.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큰 효과를, 뚜렷한 효과를 발휘한 그런 정책적 시도가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그런 이제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세제 혜택 말씀해 주셨는데 세제 혜택만 놓고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두 분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큰 여러 가지 이 조합 세트들 중에 하나의 성격을 하나의 일부라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제 혜택만 놓고 봤을 때는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조합들, 믹스들이 이렇게 결합되는 과정에서 그 세제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촉매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망설이던 부분을 조금 더 특히나 한계 지점에서 이걸 할까 말까를 망설였던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이러한 세제 혜택의 강화가 당연히 투자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 효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이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그 메인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될 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메인 투자자 그룹으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그런 투자자 그룹으로 부상을 해왔죠. 코스피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 거래 비중은 코스닥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주가 상승의 지속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현재까지는 지금 그 외국인 투자자들만큼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만큼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외국인 기관 말씀해 주셨으니까 유동성, 코스닥으로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돈줄의 큰 줄기를 확대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다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연기금이 만약에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면 이건 곧바로 유동성의 확대인 거잖아요. 곧바로 임팩트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런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를 굉장히 불안하게 우려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연기금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결정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경제 성장률 재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네. 연기금들이 지금보다는 최소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는 사실 연기금들의 그 투자 방식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은 제약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내리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의 제한도 굉장히 강하게 걸어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계속해서 연기금들,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투자는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국민연금 자산 배분 현황을 보면 이제 우리 국내 주식에 20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중에서 아마 코스닥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봐야 되겠죠. 저 비중을 조금만 늘리게 된다면 확실히 코스닥에는 저는 연기금들은 사실 뭐 단기 투자 같은 걸 금융 투자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코스닥에 소위 말해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인 것 같은데 이게 국민 노후를 보장해야 되는 기금이란 말이죠. 네. 약간의 딜레마이긴 한데 뭐가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더 맞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이 장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캘퍼스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401k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평균 투자 기간이 주식 하나 들어가면은 10년, 12년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연기금도 그러한 투자의 어떤 방향을 좀 바꾸는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최근 예를 든다면은 그 사자 협의체에 따라서 해외 주식 비중 좀 줄이면서 이제 국내 비중을 아까 보셨듯이 지금 한번 15% 정도 있는데 한 20%까지 확대는 방향을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만약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3% 이내로 투자를 제한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국내 주식 비중을 한 20%까지 늘린다 그러면 코스닥도 한 5%까지는 더 확대할 수 있다. 이 정도 규제만 완화해줘도 사실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1,200조 원 중에서 한 뭐 30조 원 정도 추가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해서 아까 알테오젠 하나 빠져나가거든요. 그거 충분히 다 메꿔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국민연금 또 연기금까지 한번 다 합쳐갖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코스닥에 대한 규제 완화, 뭐 바탕에는 당연히 어떤 시스템을 조금 더 신뢰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코스닥에 대한 투자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반면에 우려하시는 게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국민의 자금이잖아요. 근데 그럼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분산 투자로 종목을 여러 개를 분산 투자를 해갖고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가장 크게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분산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를 통해 갖고 차라리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더 해소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국민성장펀드를 이제 공식 출범할 것 같습니다. 150조 원 규모 상당히 큰 규모고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코스닥 같은 약간의 모험 자본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코스닥에 투자를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부분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뭐 물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모험 자본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크게 벤처나 아마 코스닥 상장 기업 쪽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하는 직접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150조가 이제 나눠서 보면 이제 직접 투자가 한 15조, 간접 투자가 한 35조, 그리고 뭐 인프라 투용자가 50조, 그리고 그러니까 초저리 대출이 한 네. 50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퀴티 투자는 간접 투자, 직접 투자가 될 테고, 그 중에서 뭐 AI에 뭐 30조 다 이제 조금씩 다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에 물론 이제 기금운용위가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작동을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투자 기업을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투자 기업에 선정이 되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벤처 쪽으로 가면 결국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이제 잠재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시장의 운영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NYSE,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나스닥 거래소가 따로 있죠. 시장이 다른 거죠. 운영 주체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 지붕처럼 한국거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거래소 한 곳에서 이 코스피, 코스닥을 다 운용을 하니까 마치 1군, 2군처럼 자꾸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요것도 거래소를 나눠서 경쟁 체제로 가면 어떻겠냐? 예전에 경쟁 체제였잖아요. 그러다 합친 거잖아요. 지금 시대는 다시 또 경쟁 체제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 나오고 있어요. 황영무님, 경쟁 체제로 가면 코스닥이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일단 경쟁 체제로 전환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NYSE랑 그다음에 나스닥 미국의 그런 이제 양대 거래소잖아요. 이 이제 경쟁 체계를 항상 비교 모델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최소 50배 정도 더 큰 거잖아요. 굉장히 20배 정도 이제 우리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큰 거고요. GDP 기준으로? 네, 20배 정도 더 경제 규모가 더 큰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기업 숫자, 경제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기업의 숫자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거기서 경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경제 규모에서 과연 미국과 같은 그런 모델들이 현실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면 사실 NYSE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 그다음에 나스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 그러면 코스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상장을 통과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는 미국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스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경제 상황, 시장 상황에서 단순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리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평가는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우리의 시장 구조 그리고 산업 구조가
이 독립적인 경쟁 관계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정도로 커져 있느냐, 성숙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이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조금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쟁 체제로 다시 가는 거. 예, 저는 뭐 모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당장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황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 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먹거리 뭐 하는 게 이제 혁신 기업, 신기술 기업, 벤처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등한 조건을 가진 거래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쪽 시장 전체를 파이를 키우는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이거는 바로 지금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코스닥 거래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독립 근데 이제 출범을 분리를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금 현재 거래소에 계신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 분리할 때 금감원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반대한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은 소위 말해서 홀딩 컴퍼니를 만들고 한국 거래소라는 홀딩 컴퍼니를 만들고 그 아래 이제 코스피랑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를 독립을 시키는 거죠. 코스피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그럼 완전 계열 분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가 지주사 있으니까. 내에 있는 거죠. 네. 지주사 내에 있지만 현재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거래소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게 별도의 법인이 되는 거죠. 별도의 법인이 돼서 경쟁 체제로 가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본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처럼 성장 사다리를 해가지고 뭐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로 하나씩 이전 상장을 하는 시스템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독립시키는 게 맞는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산업 구조가 지금 개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벤처나 신기술 쪽을 독립을 시키는 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래지향적으로 그 방향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장 좀 분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독립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이한수 대표님. 저는 뭐 당장 사실 저도 이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코넥스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리한다, 운영한다는 게 거래소 자체를 장소를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어떤 큰 조직을 두고 그 안에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저는 효과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제 기업이 커졌는지를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나스닥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보다는 저는 얼마나 좋은 성장주들이 종목 수가 사실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종목들이 인큐베이팅 돼갖고 더 커지고 그다음에 성장성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걸 해주려면은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맞춰갖고 코스닥, 코스피를 다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게 기능이 제대로 저는 안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고 코스닥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렇다면 그 좋은 시스템을 갖고 저는 더 분리해갖고 코스피와 분리해갖고 그 기능을 더 키워갖고 국내에서 시장에서 성장주들을 더 아니면 벤처 기업들을 더 키워낼 수 있는 기능을 좀 부여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실 이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더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경호님 추가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좀 제가 판단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장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 국가 경제의 구조라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시장이 A 시장과 B 시장으로 갈 거냐를 이렇게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그리고 경제 구조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전반적인 그 경제 환경, 시장 환경이 분리된 시장들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 강남에 있던 귤을 강북으로 옮기게 되면 탱자로 변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그만큼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다시 말해서 그
그 토질이 가지고 있는 기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산업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그 시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에요. 그럼 코스닥 운영본부에서 각 세계로 나가서 이제 세일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좀 많이 투자해 주세요. 우리 거 이렇게 해서 지수할 테니까 이 지수 편입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일즈 하려면 그 운영 주체도 상당히 힘이 있어야 되고 명성도 있어야 되고 또 잘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그 이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할까요? 한국이라는 이제 코리아 네임을 달고 있는 거래소 차원에서 이거를 세일즈를 하는 게 더 소위 말해서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색깔은 낼 수 있겠지만 목소리가 너무 미미하면 외면받을 수 있잖아요. 뭐 앵커님 말씀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성격 자체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거래소 내에 근데 우리와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거기는 그 저펜 익스체인지가 홀딩 컴퍼니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모형이 그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별도의 시장으로 이제 독립을 시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스닥의 독립성, 코스닥의 독자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논제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코스닥 위원회라고 별도로 코스닥 시장 본부 말고 네. 코스닥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를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냥 그 사무국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만 기관이 존재할 뿐이고 그래요? 실질적인 거는 코스닥 본부에서 다 일을 좀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 코스닥 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 결국에 이제 코스피와 좀 차별화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그게 지금 워킹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현 체제에서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여기서 저는 당연히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아까 황영관님 말씀하셨던 좀비 기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상장하고 들어오면 퇴출이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장한 채로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자금만 빨아들이는 이런 식의 이제 좀비 기업들이 문제가 돼서 최근에 사실 퇴출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안도 내놨죠. 네네. 하지만 여전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좀 더 예를 들어 퇴출에 대해서 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퇴출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퇴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조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들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인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주는 것이 전체 시장의 건전성 그리고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감안을 할 때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퇴출이라는 것이 사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퇴출이라는 것이 그 정당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퇴출을 시도를 했을 때 거기서 충돌되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기적인 거래 수요가 또 시장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건전해지기 위해서, 시장이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비 기업들에 대한 정리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장 기준은 상장 허들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신속하게 퇴출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시장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좀비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퇴출은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과감하게 이런 좀비 기업들을 퇴출하지 못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 관계자 이야기를 할 때 투자자들 원성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상장 폐지됐었을 때에 투자자들을 소위 말해서 투자금을 날릴 그렇죠. 수도 네.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퇴출 과정도 한 5단계에 걸쳐서 네. 하더라고요. 이 과정도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얼마든지 퇴출을 피할 수 있는 길도 그렇죠. 네. 있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퇴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최소 한 2년, 3년이 걸리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회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뭐 투자가들을 자꾸 이제 핑계를 댄다라고 그러면은 시장에 더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신속한 퇴출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굳이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좋은 종목만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2, 3년 걸린다. 그러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다른 이슈가 있어 다시 사라지지 않을까? 또 여기서 투자감이 들어오고요. 또 오너 같은 경우 2, 3년이 걸린 사이에 다른 회사가 내 회사를 사갖고 우회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또 이런 시그널을 자꾸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빨리 안 하는 게 지금 뭐 투자가들 아니면 오너 탓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탓이 아니라 만약 이분들한테 더 나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조건 빨리 지금 고쳐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플러스 돼 갖고 코스닥 안에 시스템만 갖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문제는 좀비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법 개정 보시면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순환 출자 구조라든지 뭐 우회 상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뜯어 고치려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내에서 좀비 기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고 네. 이 좀비 기업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또 퇴출 못하니까 투자가들이라든지 오너들한테 또 다른 시그널을 주는 거에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뭐 퇴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좀비 기업 자체를 탄생 안 시키도록 이 안에서 철저한 관리라든지 상법에 의해서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돼야 코스닥이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퇴출 되게 엄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가 일정 그 전체 유통 주식량의 몇 퍼센트 미만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면 소위 거래 잘 안 돼도 퇴출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돼도 고객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교수님?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뭐 앞에서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해줬다시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계 기업들이 되게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된 기업들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뭐 매출액이 안 나온다거나 수익이 낮다거나 이래도 관리 종목 유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지정 유예 제도. 그래서 뭐 3년이고 5년이고 각 항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지정 유예 때문에 지금 그 지정 유예가 이제 거의 올해 말에 끝나서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퇴출 기업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폐지 쪽을 이야기하려면은 상장 제도 자체를 다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신기술 쪽 혁신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코스닥의 운을 좀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보다 이제 정치한 심사를 통해서 그런 상장 제도를 조금 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면 생각이 교수님은 들고요. 상장 문턱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높이는 의미는 아니고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다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그걸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별로 세분화하고 이제 복수 평가를 한다거나 이래서 실질적인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앵커님이 질문이 왜 그럼 쉽게 우리 상장 폐지를 못 시키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보호입니다. 투자자 보호고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이외에 그 시장을 조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KOTC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외 시장을 좀 활성화해서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정리매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장 7일 동안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시장이 완전히 아사리판이에요. 네. 뭐 각종 무슨 허위 주문 뭐 다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정리매매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기간을 좀 늘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가치 산정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한다거나 무엇보다도 이제 정보 공시를 조금 더 의무화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정리매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진 상장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자진 상장 폐지하는 경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매수 청구권에 대한 가격 산정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반적인 그 상장된 기업이 퇴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그런 제반 그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서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네. 뭐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전통의 유통 강자죠. 월마트가 얼마 전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떠나서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거죠. 월마트가 추진하는 기술 중심의 혁신 전략이 나스닥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기업의 혁신을 담아내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코스닥이 생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